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에는 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3교시 3영역 가장 어렵다라고 불편해하는 법제론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항 시간이기 때문에 51번부터 75번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1번 나와 있는데 헌법 규정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유권으로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유권은 헌법 제31조 교육의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권리와 교육의 권리와 의무, 근로의 권리와 의무, 33조 근로 3권, 그리고 34조 어찌 보면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라고도 불리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 35조 환경권, 36조 양성의 평등권, 보건권 등이 이렇게 31조로부터 해서 36조까지가 사유권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건 자유권의 출발점인 자유가 신체의 자유를 말합니다. 다음에 근로의 권리 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조, 다음에 능력에 따라 균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 31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5조, 뭐 이런 1번은 자유권 중에 가장 기초적이라고 하는 신체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2번에 보면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제정연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법이 나왔네요. 사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법 1986년 제정, 88년 시행, 고용보험법 93년 시행, 93년 제정, 95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99년 제정, 2000년 시행, 산재보험법 1963년 제정, 64년 시행. 자, 순서 찾아갈 수 있죠. 뭐 기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헌법 규정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4조 5항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지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은 조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헌법 117조에 있는 규정, 헌법 규정을 가지고 내서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처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양한, 그냥 당연히 나오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로 지금 출발을 시킨 겁니다.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오류관리, 사회보장급여의 과오 지급액 환수 이런 등등은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관리체계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차기에 나오기는 그렇지만은 차차기에는 이것도 한번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를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특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법 128조의 사회보장협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좋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이야.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 및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심의조정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심의조정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률에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업무로서는 심의조정사항으로는 12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좀 수험생들에게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보장에 관한 관리이기 때문에 심의조정사항이 됩니다.
틀린 거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보장 수급권을 사회보장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의 권리가 되겠어요.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포해야 된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관세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사회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되고 또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양도 금지, 압류 금지, 담보 제공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답은 4번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좋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냥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주의했습니다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자, 이건 다 맞습니다. 특히 디귿번 통합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는데 어디에?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에 그렇습니다. 여기 핵심은 여기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아닙니다. 시도나 특별자치도는 아니고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지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틀린 거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세금공제에 각각 가입한다.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는 책임보험이나 하나만 이나 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임원해서 해임된 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해임된 자는 해임될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시설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7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아까 말씀드릴 적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장,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틀린 거죠.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유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워낙 그냥 범생이 같던 도덕적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틀린 거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를 포함이 되겠죠. 포함하여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맞죠? 그래서 이사의 임기 4년,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익사업에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의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수익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지 벗어나면 안 된다는 한정성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이사나 감사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는데 단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겸임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이군요.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로 하여금 급여를 제공하게 할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적에는 현물로 제공해야 됩니다. 국가는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법처럼 나오지 않지만 취소란 단어도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좋군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의 근거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 해석을 통해서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있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법에 따른 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수급자,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아니죠.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어요. 62번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에 직접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는 직접 지원과 기타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긴급지원에는 직접 지원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밖의 지원으로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집사사와 연계시켜주는 연계지원 또는 상담과 같은 지원이나 정보 제공과 같은 이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또 주거지원, 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은 직접 지원이고 정보 제공 지원이나 상담 지원이나 연계 지원은 그 밖의 지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 많이 써보셔서 불편함은 없었을 겁니다.
63번에 보시면 역시 공공부조의 하나로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9개로 이주하게 되면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9개로 이주를 하게 되면 9개로 이주라든지 아니면 국적 상실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또는 뭐 해당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수급권은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죠.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압류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비인간적인 일이에요.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다음 달에 아니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80%씩만 줍니다. 80%씩만 주는 거지. 뭐 여기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네요. 64번에 보시면 고용보험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3교시 3영역은 체력이 고갈될 대로 고갈됐고 눈도 침침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시험도 보기 싫어. 그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꼭 해서 여러분만의 약속으로 여러분 혼자만 쓰는 옳지 않은 것을 세모를 치든 네모를 치든 해서 답을 체크할 적에는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답을 체크하게끔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상근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할 때 우리 법에서는 일용 근로자가 나오죠. 1개월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고용계약이 든 자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최근에 신설된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예외 규정이 있다. 뭐 이거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뭐 답은 2번이군요. 이건 서비스 문제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개정 과정이 있지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분명히 2번 워낙 이건 서비스 문제였네요. 65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을 이거 틀린 거군요. 1번은 틀린 거죠. 사실혼 관계 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사실혼 관계를 특히 유족 연금에 관련될 때 다 다뤄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보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 말하자면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건 맞는 거죠.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 4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그에 해당하게 된 날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간에 사망한 날, 국적을 상실한 날, 국유로 이주한 날, 다음 날로 이 다음 날은 뭐냐면 영십으로 맞아요. 24시까지는 사망을 해서도 그날 24시까지는 국적을 상실해서도 그날 24시까지는 국유로 이사 갔어도 이주했어도 그날 24시까지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0시부터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날로 상실됩니다. 그날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보시면 그 때문에 여기는 뭐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날로 그게 틀린 거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를 영순위로 하여 자녀 그리고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나왔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모두 그러면 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가입자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에는 국민건강보호법에는 특별예외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고 실업자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고려하는 건데 65세 미만 의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여기에 의료급여법에 해당되는 수급권자 당연히 6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없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어제는 국내인도 안 되지만 외국인은 당연히 안 되죠. 없는이 틀린 거군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갖춘 자를 모두 기억번과 디귿번, 기억번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7번에 서비스 문제 나왔네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급여는 8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제공하는 실시하는 현물급여로 요양급여. 나머지 7개는 모두 현금급여인데 수억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바로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잘 혼동이 될 적에 휴업급여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휴업급여. 우리는 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을 쉬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서 생계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일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쉴 휴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곧잘 실업급여가 나온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적 진상이 있다. 여기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인 실업급여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8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오른 것은 아까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역시 이게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사망을 했거나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위로 이주한 3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다음 날이 먼 다음 날이 아니라 영십으로 오늘 24시만 지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머지 사유는 그날로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사망한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0시부로 국적을 잃은 날, 다음 날 0시부터 국유로 이주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직장 가입자의 피부용자가 된 날부터 이것도 된 날부터 사망한 날과 국적을 상실한 날과 그리고 사망한 것과 국적을 상실한 것과 국유로 이주한 것은 그 다음 날로 다음 0시부로 다음 날 0시부로 자격이 상실. 나머지는 그날부터.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보험의 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97년 사회복지공동보금법 16개 시도별 사회복지공동보금의 설립 1999년 사회복지공동보금회법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전국에 일원화된 사회복지공동보금의 그리고 시도별 지회 설립. 자, 이런 거 우리가 다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보금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 이사를 둔다. 뭐 이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듣느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그 법률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보금의 이사는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보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발행의 주관은 사회복지공동보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승인 없이가 틀린 거죠. 사회복지공동보금에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보금은 일원하라고 하는 특징처럼
모금은 연중모금으로 하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단일 창구를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단일 명칭으로 모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창구로 지정해서 그 언론기관 명의로 창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죠.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의 지정자는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분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용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70번에 보시면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 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실태조사, 기본계획은 5년, 실태조사는 3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법률이라고 말을 쓸 정도로 5년, 3년을 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나머지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출제가 안 되니까 뭐 자살자 실태조사니 이런 것도 5년짜리가 있지만 출제 범위는 아니니까 어쨌든 아동 종합 실태조사는 5년마다 나머지는 3년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실태조사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이 되어 주체가 되어 틀리군요. 3년마다. 3년마다죠. 아동 복지법상 아동 종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5년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다음에 가정, 청소년이 나오면 여성가족부니까 3년마다. 이거 3번 맞군요. 노인복지법상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가정, 청소년이 나오면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동일한 3년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특히 여기 2번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라는 것을 별도로 또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61번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다 읽는 것은 비도덕적인 문제지요. 어쩌면 형법 적용에 관련된 형량의 문제를 이렇게 냈다는 것은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벌칙에는 성적 수치심을 해놓은 행위 또는 폭행이나 장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치는 행위 또는 어떤 치료를 소유히 하는 방임행위 또는 뭐 구걸하는 행위, 감금하는 행위 다양한 것은 당연히 금지사항으로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벌칙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힌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보다 강도가 폭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나 폭행보다 더 높은 거에는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폭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우리의 사회복지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72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이란 18세 미만 좋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유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러죠. 유유자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아동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1회 이상이고 그래서 이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73번에 보시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 환경 개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 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여기 성폭력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 그러면 이런 거 다 들어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폭력 방지에 관한 것은 이런 사회복귀 지원도 있지만 또는 기관 간,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보호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답은 5번이 되겠어요. 74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4개가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보호시설이나 외국인 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서 3개월,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보면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에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조해야 됩니다.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일부를.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 전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된다. 가정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공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지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5번 별도로 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치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그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별도로 보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가 배포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는 넘어갔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문제는 올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슴에 맺히도록 암기가 되게끔 이렇게 넘겨드리지는 못합니다. 판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읽어는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강제 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태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 강제 징수는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지 않아서 이 강제 징수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공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공익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에 대한 재산 강제 징수는 이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평등권 침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절절한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될 자원이 있을 때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조사가 있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평등권 침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례를 내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후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60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무직자의 입장이고 소득이 부재 상태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사실상 가입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일상적인 걸로 볼 적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규정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에 대한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예가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선 4번이지만 어쨌든 이런 판례들의 내용이 있다 해서 좀 더 자세히 해서 여러분의 배포 자료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